게다가 나는 남자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아버님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걸 봤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걸까요?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남자로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창피하고 혜정이 너 같은 젊은 여자가 날 돌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내가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측은함이, 안쓰러움이,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혜정아, 너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휠체어 뒤로 돌아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제 손이 천천히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시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혜정아, 정말 안 돼.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거부하는 말이지만 반대로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5년 전, 제가 40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니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오늘 처음 털어놓으려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동갑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그저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한때는 배우가 되고 싶을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키 165에 긴 생머리, 도톰한 입술과 또렷한 이목구비, 하얀 피부, 그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왔어서 그냥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육아와 삶에 지쳐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외모 관리는 꾸준히 했어요. 몸매도 유지하고 피부도 챙기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죠. 그해 가을 시아버지께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65이셨는데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당분간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셨습니다. 저희 남편을 비롯한 자식들 역시 멀리 살거나 사업한다며 돌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시아버지 댁을 오가며 병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원래 젠틀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시어머니와는 달리 저를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명절 때도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곱게 생겼어. 아들놈이 복 받은 거야. 시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칭찬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시아버지는 정말 잘생기셨다고 들었어요. 사진으로 본 젊은 시절 모습은 키도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게 영락없는 배우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여전히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편이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어요. 그런 분이 갑자기 휠체어 신세가 되시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제가 왔어요. 왔어. 고생이 많구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셨지만 얼굴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시아버지 댁에 갔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바로 가서 점심때까지 있다가 오후에 다시 가는 시기였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준비는 기본이고 약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장 힘든 건 씻겨드리는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혼자서는 욕실까지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밀고 욕실로 모시고 가서 옷을 벗겨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죠.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상체를 닦아드릴 때는 괜찮았어요. 어깨, 등, 가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여전히 탄탄한 체격이 느껴졌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근육이 살아있었죠. 좀 불편하시죠? 괜찮아. 고맙다. 하체를 닦아드릴 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도 최대한 몸을 돌리시려고 애쓰셨고, 저도 시선을 다른 곳에 두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속옷을 갈아입히고 아래를 닦아드릴 때면 불가피하게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시아버지의 얼굴은 그럴 때마다 새빨개졌습니다.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태연한 척 하려고 애썼어요. 몸을 다 닦아드리고 나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옷을 입혀드렸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많았어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산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시아버지 돌보는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렇게 병간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아버지 댁에 갔어요. 그날은 오전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오후 늦게 다시 방문하는 날이었죠. 저녁 식사 준비를 해드리려고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어요. 시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나 싶어서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반쯤 열린 안방 문틈으로 시아버지가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계셨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쪽 손은 팔걸이를 꽉 잡고 계셨고요. 그리고 담요 아래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혼자 해결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을 옮길 수도 없었고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고통과도 같은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담요 위로 보이는 윤곽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대한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현관 쪽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분을 그렇게 서 있다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잠시 후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정아. 잠깐만.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일 왔네. 네, 저녁 일찍 준비해드리려고요. 저도 태연한 척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65의 나이에 거동도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그렇게 해결하셔야 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함께 앉았는데 시아버지도 저도 어색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평소보다 대화가 훨씬 적었습니다.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고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를 씻겨드릴 때였어요. 평소처럼 수건으로 등을 닦아드리는데 손길이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라인을 따라 등의 근육을 따라 수건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아버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정아, 예,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좀 더 낮고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 부분을 닦아드릴 때 제 손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어요.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손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도 달라졌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 괜히 더 가까이 닿았고 단추를 채울 때도 더 의식됐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아. 자꾸 손이 많이 가지. 괜찮아요. 제가 해드려야죠. 제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잦아졌습니다. 식사를 도와드릴 때도, 약을 드릴 때도,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도 접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더 오래 지속되었어요. 침대 시트를 갈아드릴 때였습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로 옮겨드린 후 땀에 젖은 시트를 벗기고 있었어요. 혜정아, 미안하구나. 맨날 이런 거 시켜서.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시아버지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많이 힘드시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혜정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 뺨에 갖다 댔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혜정아, 네, 아버님.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눈을 마주본 채로. 그 순간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트 갈아 드릴게요. 응.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시아버지를 잡았던 손의 감촉, 마주쳤던 눈빛, 떨리던 숨소리. 그리고 며칠 전 봤던 그 장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시아버지 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대고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왔어? 돌아보신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방에 가보니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간단히 죽을 끓여드렸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앉아서 한 숟가락씩 떠드렸어요. 드세요. 고맙다, 혜정아. 몇 숟가락 드시다가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혜정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맨날 와서 날 씻겨주고, 먹여주고, 빨래하고. 괜찮아요. 게다가 나는 남자잖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본 걸 눈치채신 걸까요? 시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남자로서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정이 너 같은 젊은 여자가 날 돌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 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측은함이, 안쓰러움이, 그리고 묘한 감정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 앞에 앉았어요. 시아버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도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시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혜정아, 너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휠체어 뒤로 돌아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제 손이 천천히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시아버지가 막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혜정아, 정말 안 돼.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거부하는 말이지만 반대로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온몸을 떨었고 저는 그 반응을 느끼며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눈을 감고 계셨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정아.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원해서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다음 날 갔을 때 시아버지는 자는 척을 하셨어요. 분명 깨어 계신 걸 알 수 있었는데도요. 아버님, 점심 드셔야죠. 피곤해. 나중에 먹을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혜정아, 미안한데 당분간 안 와도 될 것 같아. 예, 내가 좀 혼자 있고 싶어. 식사는 배달시켜 먹을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계속 시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일주일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문을 열어주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안 오라고 했잖아. 아버님, 저는 거실로 들어가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 다 봤어요. 뭘? 며칠 전에요. 아버님이 혼자 그냥 해결하시는 거.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불쌍해서, 측은해서. 혜정아, 근데 아버님은 왜 저를 피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러 오는 게 싫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시아버지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혜정아, 앉아봐. 저는 소파에 앉았고 시아버지도 휠체어를 가까이 대셨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거 정말 고마워. 병간호도 그렇고 그날 일도 그렇고. 당연한 일인걸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약속을 하려고 해. 약속이요? 나한테 재산이 좀 있어. 땅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다른 자식들은 모르는 거야.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너한테 주려고 해. 증여로. 아버님, 그게 무슨, 들어봐. 내가 나를 병간호해 준 것도 고맙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너는 나를 다시 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해줬어. 그 대가야. 자식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해준 거야. 아버님, 전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저도 좋아서 한 일인걸요. 시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도 받아. 내 마음이 편해진다. 정말 안 돼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야. 들어줘.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알겠어요. 고맙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병간호도 했지만 그 이상의 것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헌신 덕분에 점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말씀도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증여 절차를 밟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자식들이 절대 모르게 완벽하게. 석 달이 지나자 시아버지는 놀랄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최소 반년은 거동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벌써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게 되셨으니까요. 계정이 내 덕분이야. 내가 정성껏 돌봐줘서 이렇게 빨리 나은 거야.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예전에 그 젠틀한 모습이 돌아왔어요. 거동이 가능해지면서 우리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에만 의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시아버지는 침대로, 소파로 더 자유롭게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시아버지가 침대 끝에 앉아 계실 수 있게 되었을 때였어요. 계정아, 이리 와봐. 저는 시아버지 앞으로 갔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오래 있었어요.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나 해외 발령 났어. 뭐라고? 싱가포르. 3년 계약이야. 다음 달에 출국해야 해.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회사 사정이 그래. 우리 가족들도 다 데려가야 하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음 날 바로 시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언제? 다음 달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야지 뭐. 남편 따라가야지. 시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셨어요. 아버님, 괜찮아. 나 이제 많이 나았잖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지팡이만 짚으면 걸으실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혜정아, 네,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증여는 다 처리했어. 내 이름으로. 아버님, 다른 애들은 절대 모를 거야.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어. 나중에 먼 훗날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행복해야 해. 꼭. 아버님도요.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혼자 갔습니다. 마지막이네. 예,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함께 있었어요. 서로의 마지막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품은 이제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싱가포르 출장 끝나면 찾아뵈러 올게요. 그래. 새벽에 집을 나설 때 시아버지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잘 살아.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 학교도 알아봐야 했고 집도 구해야 했고 모든 게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아침마다 너무 피곤했어요. 설마 싶어서 병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8주입니다. 8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한 달 전, 매일 만났던 그때,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와, 막둥이가 생겼네. 축하해. 남편은 기뻐했어요. 의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께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남편을 통해 연락을 받았겠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걸.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불러왔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라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막내 아들 준서를 낳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우리 가족은 안정적인 해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준서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아빠를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시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미련이 남을까봐, 마음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끔 명절 때 남편이 한국에 전화할 때 시아버지 안부를 물으면 그저 건강하시대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의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보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날 바로 한국으로 출국했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며칠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영정 사진 속 시아버지는 편안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아버님,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있어서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제 앞으로만 온 거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였어요. 내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토지 등기 부등본, 과수원 소유권 증명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토지와 충청도의 과수원. 등기 날짜를 보니 제가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서류 맨 아래에 시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혜정아, 고마웠어. 행복해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준서 명의로 된 토지 등기 부등본이었습니다. 강원도 쪽의 넓은 땅. 증여 날짜는 준서가 태어난 그 해였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 법무사의 안내문이 있었어요. 증여세 및 모든 세금은 증여자께서 생전에 완납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었으며 타인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자식들이 절대 알 수 없게, 남편도 모르게, 오직 저만 알 수 있게 처리해 놓으셨어요. 며칠 후 조용히 부동산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과 준서 명의 재산을 합치면 총 10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시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었을 때 사진. 키 크고 잘생긴 모습. 감사해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를 그리고 준서를 끝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비밀은 영원히 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뜨거웠던 시간들,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던 순간들. 남편도 다른 형제들도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준서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님, 행복하셨나요?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 둘 다 행복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